The world-changing story. Mike Impact.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이런 근사한 공간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콘서트 홀 같은 곳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항상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별히 저에게도 인상 깊은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그 빅뱅 시오리가 메디치 2011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행복하게 만날 수 있나, 그리고 과학자들은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나, 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프라우드먼트라는 영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29년 프리츠 랑이라는 독일의 표현주의 감독이 만든 SF 영화입니다. 초기 SF 영화인데요.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처음으로 과학자들이 로켓이라는 개념을 내기 전에 이 영화에서 로켓이라는 개념을 처음 등장시킨 그런 영화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과학자가 달에 금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거기에 현혹돼서 어떤 기업가가 돈을 투자해서 달에 로켓을 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로켓을 쏘다 보니 이게 그냥 쏘기가 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츠 랑이 이걸 어떻게 쏘야 될까 이제 조감독들과 연출부 팀과 이제 회의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좀 더 긴박감을 높이기 위해서 로켓을 쏠 때 10, 9, 8, 7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냅니다.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여 이제 이 영화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로켓을 쏠 때 카운트다운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쯤 나사에서 로켓을 쏘게 되는데 로켓을 쏠 때 어떻게 쏴야 될지 나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사하게 로켓을 쏠까 고민하다가 그중에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이 프라우드먼트라는 이 영화 속에 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너무 근사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로켓을 쏴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로켓을 쏠 때 혹은 무언가를 쏠 때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하지 않는 문화를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에피소드는 우리한테 아주 사소하게나마 영화와 과학이, 또 넓게는 예술과 과학이 얼마나 사소하게라도 인터랙션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상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imagination. 그 상상이라는 글자 한자어가 원래 코끼리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리다라는 뜻인데요. 그 중국에서는 예전에 코끼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로 부역을 갔던 중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처음 코끼리를 봅니다. 그 모양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귀가 크고 코로 물건을 짚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와서 인도에는 이런 동물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중국 사람들이 그런 동물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시 인도로 갔을 때 인도의 코끼리 뼈를 들고 중국으로 옵니다. 인도 코끼리 자체를 이제 옮겨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요. 코끼리는 원래 죽을 때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이렇게 코끼리 무덤이라고 하죠. 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끼리 뼈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뼈를 펼쳐 보이면서 자, 이런 동물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뼈를 보고 코끼리가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를 머릿속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 그리는 것을 상상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상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상은 이처럼 코끼리의 뼈라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뼈가 없었다면 아마도 5개의 발이 달린, 그리고 코가 2개쯤 되는 동물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건 공상이나 몽상에 그쳤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상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코끼리 뼈라는 과학적 근거로 상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세우고 얘를 움직이고 무언가 물건을 짚게 하는 것은 오로지 뼈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기에 외피를 덮이고 걔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술가적 상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상상은 이처럼 과학적 상상과 예술적 상상이 행복하게 결합되어야만 온전한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좀 더 과학적이어야 되고 과학은 좀 더 예술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명작이죠. 모두가 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추앙하나 끝까지 졸지 않고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영화에는 할이라는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보시는 요 컴퓨터가 이제 할이라는 컴퓨터인데요. IBM에서 한 글자씩 쉬프트한,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가 이 세계를 위협할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저 할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위기에 몰아넣고 지구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 할이 좀 뭔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제 이 할을 전원을 빼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할이 그 유리창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그들의 입술 움직임만 가지고 엿듣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할이 영화에서는 1997년 자기가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기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1997년 정말로 할의 생일을 축하하는 심포지움을 엽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과학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정말로 영화 수준으로 와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은 많은 과학자들이 내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입술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대화를 패턴 인식해서 대화를 유추해내는 그런 기술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로 해봤더니 그냥 음성을 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25% 이상 올랐다. 이런 리포트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영화에서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두가 확인했던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삽입한 아서 클라크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최소한 아서 클라크는 SF 소설가니까 안다고 해도 이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텐데 순전히 예술적 상상력에 의한 작품인 거죠. 저희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2009년도에 아바타 체험하셨죠? 저희도 이제 아바타를 재밌게 봤는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걸 보고, 저 아바타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랩에 지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일단 받았고요. 그래, 그러면, 며칠까지 만들래?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정말로 1년 6개월 후에 날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빌린 로봇이 있습니다. 나오라는 키가 한 80cm 정도 되는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걷고 왼쪽, 오른쪽, 앞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돌쇠형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몸만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이 로봇이 이 로봇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통과해서요, 원래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미션입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옆방에 저나 제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모자를 쓰고, 요 로봇 앞에 있는
웹캠에 설치되어 있는 앞의 상황을 보면서 로봇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이런 걸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모자가 캐치해서 그 신호를 분석한 다음에 옆방에 있는 로봇에게 그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했던 이 실험을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클립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저희의 아바타입니다. 네. 제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제 학생이 다큐멘터리에다 대고 저는 게을러요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는 지도교수의 마음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아이디어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아이디어는 영화 아바타에서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사실 두 눈 사이에 웹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로봇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3배속으로 빠르게 돌린 영상입니다. 이 로봇이 저 문에서부터 나와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요. 사람이 옆방에서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멈춰라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문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4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옆방으로 가서 들고 옮기는 게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원래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지금 이 까만 요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앞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대로 로봇이 움직였다가는 다리가 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만 움직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겁니다. 이 영상은 영화 아바타에서 보여주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지만 아주 원시적인 수준으로나마 영화적 상상력이 이렇게 과학자의 실험실 수준에서는 조금씩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칼스에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외로웠던 시절에 혼자 이제 봤던 영화입니다.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라는 영화인데요. 다들 보셨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이 서로 연인입니다. 근데 헤어지게 되고요. 케이트 윈슬렛이 짐 캐리와 실연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병원에 가서 당시의 기술로 자신의 짐 캐리에 관한 사랑했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짐 캐리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케이트 윈슬렛, 영화에서 클레멘타인인데요. 클레멘타인이 당신에 관한 기억을 전부 지웠으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못 알아보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말고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 엽서를 받고 짐 캐리가 열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또 이제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죠. 근데 제가 흥미로웠던 건 기억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영화 꼭 보시고요. 어떻게 지우냐면 저런 파마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머리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트 윈슬렛을 떠올릴 만한 추억의 장난감 같은 걸 이제 하나씩 들고 뇌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억과 관련된 것들이 다 떠오르겠죠. 그때 뇌를 찍어서요. 그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 막 활발히 활동하는 뇌 영역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지워진다는 거죠. 일견 그럴듯합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정말로 기억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음에는 이제 고민형을 봐도 이게 뭔지를 아예 모르는, 세상의 모든 물건을 이해 못하는 그럼 바보가 된다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로 와서 제 학생한테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야 이거를 혹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실연의 상처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PTSD라고 외상후 증후군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한다거나 그 전쟁을 떠올릴 만한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멈춰서 식은땀이 나고 더 이상 아무 생각을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그 외상을 주는 기억만 지울 수 있어도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처음에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영화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해서 갔어요. 그러더니 원래 이제 그 졸업 연구 프로젝트가 6개월인데 걔가 이제 6개월 동안 이걸 해보더니 6개월 안에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냥 교수님 랩에 석사로 들어올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 석사 과정으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로 쥐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억을 지우는 장치를 개발해서 올해 논문을 냅니다. 예, 내용도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이런 그래프는 전혀 안 보셔도 되고요. 쥐한테 바닥에 이 하얀 곳에서 종소리와 함께 전기 자극을 줍니다. 파블로프의 개실험처럼요. 그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이 쥐가 프리징을 하면서 공포 반응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쥐에게 기억을 지우는 특정 영역에 자극을 가해서 이 기억을 지우는 데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외상후 증후군 환자들을 위해서는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것 역시도 제가 영화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예술과 과학의 행복한 결합이고요. 늘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기괴하고요. 이런 과학까지 해야 되나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예술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방가르드적인 과학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은 조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일본의 과학자 중에서는 비둘기를요. 훈련을 시킵니다. 뭐라고 훈련을 시키냐면 과연 그가 훈련을 시킨 이유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비둘기는 피카소와 모네 중 어떤 그림을 더 좋아할까? 네. 그래서 이 비둘기들에게 수많은 피카소의 작품들을 보여주고요. 모네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정말 비둘기가 어디로 가서 주로 생활하는지를 찍어서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비둘기는 피카소를 더 좋아한다. 네. 과학자들이 이 논문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 걸까? 네. 도대체 피카소는 어떻게 비둘기에게 어필했을까? 네.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둘기가 똑똑하다. 얘네들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똥도 싸고 세상을 생활하고 있구나.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학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이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의식에 대한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빅뱅 시오리의 이 학생들 또 졸업한 이 박사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참 저렇게 희한한 캐릭터가 다 있구나 하시겠지만 우리 학교 애들이랑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저는 날마다 보면서 탄성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상상력을 끊임없이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과학도들이고요. 제가 교육하고 있는 카이스트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학문에만 정진하고 또 자신의 호기심을 세상에 따뜻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